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 사실 한때는 이번 주에 투자 방송을 진행하고 비트코인 관련 질문에 답변도 드릴까 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투자 방송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 투자 이슈는 한 주 미루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증시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번 주는 상승할 듯하고 다음 주에 변곡점이 예상됩니다. 다만 모든 것은 그저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은 대세 상승장에서는 최저점을 맞추려 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단순하게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오릅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은 그저 남의 싸움 구경이려니 생각하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남의 집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방송에서는 하이브 분쟁뿐만 아니라 박찬호, 한국여자골프, 한국축구,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등 일견 서로 무관계한 여러 사건들을 함께 다룹니다. 그리고 이들 사건들 모두를 하나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말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은 바로 제가 드라마나 개그 프로를 안 보는 이유를 대변합니다. 현실이 가상의 이야기보다 훨씬 흥미진진합니다. 심지어 음악팬이지만 걸그룹 공장음악에는 별 관심이 없던 제가 뉴진스와 아일릿의 뮤직비디오까지 살펴봤습니다. 민희진이 자랑하는 독창적 컨셉의 실체가 궁금했죠. 그러나 뉴진스의 컨셉으로 확인된 것은 결국 시티팝과 레트로 컨셉을 걸그룹 노래에 살짝 버무렸을 뿐이더군요. 뮤비의 VHS 테이프 소품은 전형적인 클리셰입니다. 독창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시티팝과 그 파생 장르인 퓨처 펑크 그리고 애쉬 재즈입니다. 그래서 시티팝에 대해서는 꽤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인들은 K-팝 국뽕에 가득 차서 해외 음악을 전혀 듣지 않으니 시티팝을 새로운 트렌드인 줄 알 겁니다. 그러나 시티팝은 결국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올드 J-팝입니다. 결국 아주 오래된 일본 음악이 뿌리죠. 그래서 시티팝과 그 파생 장르인 베이퍼웨이브에는 일본식 노스텔지어가 가득합니다. 일종의 음악 마약이죠. 그리고 당연히 시티팝의 전신인 올드 J-팝의 최전성기는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시기입니다. 이후 오랜 기간 잊혀져 있다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다케우치 마리아의 40년 전 노래인 플라스틱 러브가 바이럴로 영미권에 알려지면서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미권에서는 올드 J-팝에 시티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명까지 붙여줍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서 시티팝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여기서의 결론은 지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최소한 음악 산업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른 듯 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60년 전의 일본 음악 트렌드를 그 뿌리는 다 감추고 서구의 최신 트렌드로 소개하는 것은 창의력 부재는 물론 사실상 일종의 사기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게다가 국내에서조차도 시티팝 컨셉이 들어온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시티팝 컨셉을 잘 써먹었죠. 그래서 민희진만의 독창적인 컨셉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대중 기만입니다. 게다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 그 자체도 한국 음악 산업의 후진성을 잘 보여줍니다. 민희진 덕분에 한때 일본에서 18새끼라는 욕이 야후재팬 실검 리스트에 올랐다고 하죠. 저도 직원 수가 6명부터 6만 명까지 되는 다양한 규모의 회사에 다녀보았기 때문에
회사별로 경영 시스템의 차이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희진 수준의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와 그런 사람을 대표이사로 세우는 하이브의 경영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일지 예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국내 상장사의 수준입니다. 참고로 민희진과 하이브 간 분쟁의 전개 양상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하이브의 노예계약 체결과 민희진의 배임 행위 모의는 모두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형사법 체계에서 배임의 모의 및 예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고 민희진 대표의 해임으로 마무리될 듯 합니다. 물론 사후에 하이브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선악은 없습니다. 직원의 경영권 탈취 시도는 많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 되죠. 직원이 경영권을 탈취해서 현재 잘 운영되는 국내 모 증권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는 어쩌다가 소위 K컨텐츠가 세계를 호령하고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장까지 맡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쩌다 선진국에 태어난 것이죠. 자신들이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선민의식, 국뽕천지이죠. 그러나 최근 민희진의 LA 다저스 모자로 소환된 투머치 토커 박찬호가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가 되던 시절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의 후진국이었죠. 그래서 박찬호, 아니 당시의 모든 한국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존중받기 위해 정말 모든 애를 썼습니다. 박찬호가 매 피칭마다 기합을 넣었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매 피칭마다 소리를 지르며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짜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기를 쓰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아시다시피 한국의 비즈니스나 스포츠 역사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변은 항상 부족하지만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고 한국의 축구 선수들은 유럽리그에 진출하며 LPGA의 한국 여성 골퍼들은 한때 LPGA의 탑10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죠. 그런데 얼마 전 언더23 아시안컵 축구 경기에서 한국은 졸전 끝에 인도네시아에게 패배하고 파리 올림픽행이 좌절되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 한국 축구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 스스로가 자멸한 게임이라고 보더군요. 물론 저는 축구를 잘 몰라서 한국 축구의 실패에 대한 나름의 견해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스포츠각 분야에서 한국이 예전만 못하다는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가 그렇고 LPGA의 여성 골퍼들도 예전만 못합니다. 물론 축구니 야구니 골프니 하는 것들은 그저 공놀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게임에서 한국인들이 예전만큼 기를 쓰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대들은 한국을 이기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은 공놀이 좀 못하는 게 무슨 대수인가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한국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 즉 번역하면 대한민국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 입니다. 꽤 자극적인 제목이죠. 해당 기사의 요지는 당연히
한국의 기존 성장 모델은 한계에 다다랐고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는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에 기반한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한국 성장 모델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것,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경쟁 심화 및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경쟁력을 잠식한다는 것 등 한국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해당 기사의 원문과 해당 기사의 국문 요약본 링크를 영상 소개란과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국 축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 국대의 인도네시아전 패배로 많은 축구 팬들은 정몽규 축협회장을 성토하고 신태용 감독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축알못인 저도 대략 상황을 알겠더군요. 한국 축구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한국전 승리 이후 인터뷰에서 여전히 자신의 꿈은 한국 국대 감독이 되는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축구 후진국인 인도네시아 대표팀으로 한국을 격파했으니 신태용 감독의 실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그러니 실력자인 신태용 감독이 현재 축구 변방인 동남아를 떠도는 것은 자의에 의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태용 감독은 한국 축구계에서 강제로 밀려난 듯 보이더군요. 한국 축구계의 상황은 한국의 경제와 정치의 축소판입니다. 혹자는 축구와 경제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한국 축구가 세계 축구의 주류인 유럽 무대에 입성하자마자 쇠퇴의 징조를 보이는 모습은 이제 겨우 경제 강국의 반열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한국 경제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한국 축구, 한국 경제, 아니 한국의 모든 영역에서 기존의 성공 모델로 성공을 거둔 기득권자들은 기존의 성공 모델과 기존의 시스템을 고수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성공 모델이 무너지면 기득권자들의 입지는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기존 성공 모델은 생명력이 다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기존 성공 모델을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의 입지는 서서히 붕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기득권자들은 관심이 없죠. 최근 끝난 한국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명 찢으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는 저열한 언행으로 유명하고 지금도 25만원 현금 살포의 포퓰리즘 정책을 주장합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용납할 수 있는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언행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당 지지자들의 희망은 단순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잘못되었으니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몽규 축협회장은 무조건 사퇴하라는 축구팬들과 마찬가지 입장인 것이죠. 제발 기득권자는 사라지고 기존 시스템은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축구, 아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대안은 무엇일까요? 추갈모신 제가 한국 축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두 마디를 하자면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구조적 틀 자체가 변화하는 듯합니다. 말하자면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기 위해 한국 경제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당분간 한국 정치와 경제에는 대안이 없으니 그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각자 도생에만 신경 쓰라는 말씀은 이미 여러 번 드린 듯하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세상을 읽어나가는 방법에 대해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모든 세상사에는 나름의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로 시작되지만 그 흐름들이 모이면 큰 강이 범람하고 바다에는 파도가 일죠. 그 작은 물줄기가 조짐입니다. 조짐이란 작은 변화입니다. 때 야구가 빈번히 지고 국대 축구가 망신을 당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실패들이 시스템적 변화에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거대한 시스템적 변화의 시작인지 계속 예민하게 관찰하는 것이 세상을 읽어나가는 방법입니다. 마치 먹구름이 보이면 비가 올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구름이 몰려온다고 항상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니 우산을 챙겨야 한다는 결정은 많은 경우에 감각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명확한 신호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언론의 정보를 항상 의심합니다만 파이낸셜 타임스, 더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의 경우는 이들이 주는 메시지에 항상 관심을 가집니다. 이들 매체는 세계를 선도하는 집단들의 선전 매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정보가 아니라 선언이나 선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기사를 다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정작 내용은 대부분 뻔합니다. 기사 헤드라인만 보시면 되십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지면에서 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 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그죠? 이제는 확정되었군 내지는 분위기를 이쪽으로 몰고 가려는군 이라고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영미권의 매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개의 매체가 특히 그렇죠. 송나라의 대유학자이자 도인인 소강절은 아침에 매화나무 가지나 새의 울음소리만으로 하루의 일진을 점쳤다고 합니다. 그게 조짐이죠. 저는 상상도 못하는 경지이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